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대권 주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서 5월 초 조기 대선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요. 어떤 후보가 이기고 지느냐 하는 게임이 아니라 나라의 역사와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대선. 누가 유권자들이 원하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전반에 활력을 제고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오늘 서정희의 경제펀치에서는 대선 주자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약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보고 속 시원한 한방 날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서정희의 경제펀치 서정희입니다. 한국 경제 오늘과 내일을 고민하고 통쾌한 한방으로 문제점까지 진단해보는 경제펀치.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드리겠습니다. 현재 문재인 캠프에서 정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홍정학 전 의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지난 19대 때 활동 활발하게 하신 뒤 잠깐 얼굴을 못 뵀었는데 6개월 쉬면서 다시 재충전하고 그리고 다시 활동집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등장하신 거 보니까 이제 뭔가 때가 무르익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문재인 후보께서 꾸준하고도 압도적인 그 지지율 1위를 유지하고 계신데 지난달 말로 싱크탱크인 국민성장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일단 1차 활동을 정리를 했습니다. 만족하고 계십니까? 캠프 내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국민성장에 이제 900이 넘는 분 교수님들이 네. 모이셔서 정말 몇 달 동안 아주 굉장히 활발한 토론을 거쳐서 정책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문재인 후보께서 이렇게 정책 욕심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또 사람 욕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러시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런 신의 한 수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여튼 우리 문재인 캠프의 정책 공약의 이모저모를 조금 더 심도 있게 우리 홍 본부장님 모시고 좀 뜯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전반적인 공약을 한번 소개를 해주시고 네. 그 큰 흐름의 어떤 캐치프레이즈랄까요? 네. 그 틀을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정치적으로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민주공화국. 이제 최순실 사태와 같은 네, 국정농단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네.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는 공정사회. 네. 이번에 그 최순실 사태에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 바로 그 정유라 사건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공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문제들, 그다음에 재벌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흑수저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희 생각하고요. 경제적으로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그런 경제, 그 새로운 성장 방식이 필요하지 않은가. 국민의 지갑이 두툼하게 되는 성장, 이런 성장이 중요하다. 이것을 이제 저희 새로운 대한민국의 그 그림으로 저희가 그리고 있는 거죠. 먼저 시장개혁과 경제복지 공약 이쪽과 관련해서 경제 공약 중심으로 먼저 한번 짚어주시죠.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일자리고요. 후보께서도 지금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천명을 하셨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 그냥 매일같이 일자리를 챙기겠다는 의미에서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을 만들겠다. 그다음에 일자리위원회를 매달 직접 주재를 해서 일자리를 챙기겠다. 그다음에 고용영향평가제를 실시를 해서 정부의 모든 정책, 모든 예산을 사용할 때 고용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것을 대통령 스스로 챙기겠다 하는 일자리 성장을 저희가 가장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재벌개혁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재벌의 불공정함을 우리가 해소를 하고 동반성장을 해야 되겠다. 동반성장에서 중소기업, 그다음에 자영업자가 잘 사는 그런 경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국민의 지갑이 두툼하게 되는 국민 성장. 그게 이제 학술적으로는 지금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그 혁신 성장이죠. 그래서 그 네 가지가 다 성장이고요. 저희는 그래서 네 바퀴 성장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동반 성장, 일자리 성장, 혁신 성장. 상징적으로 81만 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많이 홍보도 되고 얘기가 됐습니다. 근데 그만큼 또 반발이랄까요? 비판도 지금 많이 있어요. 돈 버는 일자리가 돼야지 이건 돈 쓰는 일자리 아니냐. 결국 정부에서
이렇게 돈 쓰는 일자리는 금방 또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합니다. 고용 영향 평가제라든가 정부의 지원해서 민간에서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저희가 생각을 해서 민간에서도 일자리를 많이 만들 겁니다. 근데 저희 후보께서 얘기하시기를 아니 그거는 이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불확실성은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 확실하면서도 필요한 일자리 네. 이게 공공부문 일자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알리고 이걸 공약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공공부문 일자리를 얘기하게 된 것이고요. 일반인들은 자꾸 공무원을 늘리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공무원은 17만 명 정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81만 명 중에서 네. 그 17만 명도 그 일반 공무원이 아니고요. 치안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소방이라든가 복지라든가 그다음에 부사관들 이런 쪽에서 꼭 필요한 그 공공의 안전과 그런 복리를 위한 그런 일자리 17만 명을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나라가 공공 서비스가 부족한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복지 비용을 굉장히 많이 지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복지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이유를 저희가 찾아보니까 공공 서비스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는 거죠. 예를 들면 국공립병원이 부족하다든지 네. 국공립 어린이집이 부족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가니까 지금 뭐 줄을 서서 몇 달씩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공공 서비스가 부족한 나라다. 그것을 일자리로 보게 되면 OECD 국가는 대개 공공 부분의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의 한 21%쯤 되는데요. 아, 네네. 우리는 지금 7.6%밖에 안 되거든요. 한 3분의 1 수준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뭐 평균까지는 못 가더라도 한 절반 정도, 그러면 한 3% 정도 올리면 그게 한 81만 개의 일자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복지국가로 서서히 가는데 첫 발을 내딛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네네. 꼭 필요한 공공 서비스 거기서 일자리를 만들자. 세세적인 내용에 보더라도 법인세는 좀 올리시고 부동산 임대소득이라든지 뭔가 이 소득세, 법인세 이쪽은 좀 많이 올리실 모양이세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주로 서민들의 증세를 많이 했다고 한다면 그동안 이제 돈을 많이 번 이제 재벌 기업들, 그다음에 부자들 이런 분들이 좀 기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희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특히 4대 재벌이라고 하면 어디인가요? 뭐 삼성, 현대차, 뭐 LG, 네, SK 네. 정도 되나요? 네네. 이 마치 표적을 정하듯이 하는 것이 꼭 바람직할까요? 그래서 뭐 기업 옥죄기 하는 거 아니냐 뭐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저희도 꼭 필요한 규제 완화를 하겠다는 거고요. 네. 특히 이제 벤처라든가 중소기업들 그다음에 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네거티브 규제까지 저희는 하겠다. 모든 걸 다 허용하겠다 이렇게 지금 공약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 지금 대기업 집단은 공정거래법상 무슨 뭐 총자산, 순자산 뭐 이런 식의 개념을 가지고 정한 것 같은데 네네. 이렇게 몇 개 대기업 집단으로 이런 식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건지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고요. 예. 예, 근데 이제 그 4대 재벌의 경제력 집중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을 저희가 주목해서 우리가 보고 규제의 대상을 그 4대 부분에 집중하겠다. 그러니까 4대 저희가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그 4대 재벌들은 세계적인 경쟁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실제로 지금 그 승마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 삼성전자의 사장이 뭐 외국을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죠. 네네. 또 하나는 중소기업이라든가 자영업자들의 그 골목상권을 침투하는 이런 문제요.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한다거나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중소기업도 잘하지 못하고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저희는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4대 재벌은 세계 시장에 나가서 세계적인 기업들과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반면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경유착이라든가 그 지배구조가 투명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들, 그다음에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이런 그 영역을 침범하는 이런 문제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하기엔 이렇습니다. 있는 법만 지켜도 되거든요. 재벌이라고 얘기해서 지금까지는 뭐 봐주고 이러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런 잘못된 그 재벌 총수 일가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하게 되면 이것은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 저희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저희의 재벌 개혁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재벌을 살리기 위한 재벌 개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벌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한 재벌 개혁. 상위 4대 기업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법적인 제도화는 뭐 하지 않으시는데 지금보다 훨씬 더 4대 기업들의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해결하도록 하겠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는 얘기인지. 그러니까 4대 재벌과 다른 재벌들에 대해서 공평하게 법을 적용만 하더라도 저희는 재벌 문제가 상당히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가장 바라건대는 4대 재벌이 좀 모범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국내 경제 성장을 위해서 골목 상권에 침투하는 걸 좀 막 그런 것에 대해서 자제하고 그다음에 지배 구조를 좀 투명하게 하고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이 된다면 다른 재벌들도 그거를 쫓아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도 혁신 기업들이 그렇게 재벌이 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그런 붐이 일어날 것인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되니까 그것이 이른바 우리 생태계가 지금 기업 생태계가 완전히 망가졌다는 얘기죠. 본부장님 말씀은 엄격하게만 하면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번에 특검에서 그게 제대로 다뤄지지 않아서 저는 좀 섭섭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2015년 8.15 특사 중에 건설업체 담합에 대해서 사면을 해준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정부가 발주하는 SOC 사업에 전부 담합을 해가지고 그것을 오랫동안 국회에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입법을 했고요. 그래서 그 최종 판결이 나오기 몇 년이 걸려서 드디어 우리 대형 건설업체들이 제재를 받게 되는 순간이었는데 그때 박근혜 정부에서 그걸 전부 일괄 사면을 해줌으로 인해서 한국에서 또다시 그런 건설 시장이 좀 혼탁하게 됐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바로 거기에 4대 재벌들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요. 그런 시장 질서를 어기는 그런 기업들을 제대로 제재를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중소기업들이 훨씬 더 공사를 잘하는 이런 기업들이 기회가 돌아갔을 건데 그걸 법 집행을 잘못하는 바람에 기회가 돌아가지 않았다 이런 측면도 있거든요. 명확한 법제도화를 좀 더 구체화해서 뭔가 할 방법은 없나요? 미국 기업들이 저렇게 발전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과 비슷한 과정을 거쳤는데요. 일단 있는 법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강력하게 적용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법을 회피해 나가는 방식들을 사용하게 되겠죠. 그럼 이제 그걸 위해서 새로운 강력한 법들이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체적으로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소송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문제가 해결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바로 지금 그 첫 단계라고 저희는 생각이 되고요. 일단 공평하게 법을 적용하는 단계. 이거에는 4대 재벌도 공감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말씀 듣고 보면 그럼 4대 재벌과 그럼 5번째 재벌과의 뭐 차이를 분명히 두시는 것 같지는 않고 대기업 집단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기존의 법적인 잣대를 적용하면 된다. 뭐 이 정도 얘기로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4대와 5대를 가르기가 어렵겠는데요? 아니요, 굉장히 근데 규모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4대 재벌의 경제력 그 집중의 규모가 그러니까요. 5대 재벌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5대 재벌 이하는 조금 법적인 잣대를 조금 유연하게 하나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4대 재벌에 먼저 솔선수범을 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이도록 집중해서 이제 4대 재벌의 제재를 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더 무서운 얘기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 정치 사회 부문 이쪽 공약도 몇 가지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는 뭐 굉장히 중요한 공약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셨죠. 예. 그래서 광화문으로 가서 시민들을 쳐다보면서 국정을 논하고 비서관들과 엉덩이를 맞대고 국정을 논하고 저녁 때 되면 남대문 시장에 가서 시민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평가를 받고 이런 대통령이 되겠다. 서민 속에서 대통령이 되겠다. 함께 지내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권력기관의 개혁이겠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검찰과 국정원은 반드시 개혁을 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서 수사권은 경찰에게 넘기겠다. 그다음에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국내 파트는 이제 없애고 그리고 해외 파트만 전담하게 하고 수사권도 폐지하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지방분권을 강조합니다. 우리 서울시장이라든가 뭐 이재명 지금 성남시장이라든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면 그동안 정부가 못하게 사실상 규제를 해왔는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그다음에 뭐 입법권도 갖게 하게끔 그렇게 지방분권을 강력하게 하겠다. 또 발표하신 내용 보니까 뭐 과학기술부를 새로 다시 부활한다든지 뭐 중소기업 정책을 담당할 부서를 따로 둔다든지 뭐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 부처 수가 자꾸 늘고 공무원 수 늘고 뭐 이런 쪽으로 얘기가 이렇게 나가다 보면 또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정부 조직 개편은 최소한으로 하려고 그러고요. 불필요하게 뭐 이름이나 바꾸는 그런 조직 개편을 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과학기술은 저희가 아직 과학기술부를 만든다고 공약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다만 과학기술 분야의 컨트롤 타워는 필요한 것 같다. 네.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를 만들겠다는 것은 명확하게 공약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경제 비전의 핵심이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벤처, 그다음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쪽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네. 이쪽을 총괄하는 부서가 필요하다 하는 의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만들었고요. 작지만 강력한 정부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의 정부가 상당히 줄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저희가 아무리 늘린다고 하더라도 큰 정부로 갈 것 같지는 않고 크게 바뀌지도 않는다고 저희가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좀 더 뭐라 그럴까요? 적극적인 정부? 표현은 이제 적극적인 정부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게 정부가 일을 좀 많이 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정부가 일을 하겠다는 것은 항상 선의의 취지를 두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뭐라 할 거 아니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역기능이 나오고 부작용이 나오고 실제 기대했던 효과보다는 오히려 시장의 기능을 위축시키고 예기치 못한 기대하지 않았던 부작용이 나오고 그런 우려들이 항상 많습니다. 우리 문 후보 쪽 공약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했는데요. 그때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서 국가가 적극적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가 뒤로 물러나야지 무슨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는 거냐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운동장을 만드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다. 근데 운동장에 와서 선수가 뛰어놀도록 자유롭게 뛰어놀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기반 시설을 저희가 갖추겠다. 기반에 그런 공정한 질서를 갖추겠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벤처 같은 경우를 지원하더라도 정부가 어떤 벤처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벤처 캐피탈이 이 좋은 벤처를 선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그런 벤처 캐피탈에게 좀 더 많은 우리가 자원을 지원함으로 인해 가지고 민간이 좀 더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포인트를 지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 진영의 정책 공약들을 보면 바로 직접적인 정부의 어떤 그 기능, 구조 이 부분을만 강조한다. 그리고 간접적인 정부 기능, 그래서 금융의 기능을 좀 강조하는 이런 부분이 잘 안 보인다는 거죠. 아니 저희가 지금 공약을 아직 발표를 안 한 겁니다. 네. 저희는 근본적으로 한국금융은 지금까지 제 역할을 못 해왔다는 것이 저희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금융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원 배분인데 그 자원 배분의 또 핵심적인 것은 심사 기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치 경제가 오래되다 보니 금융기관이 전반적으로 심사에 이게 이제 신경을 쓰다보다는 물량 공세로 안전한 담보대출 쪽으로 치중하게 된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핀테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금융의 그런 것들이 금융시장에 충격을 줘야 되지 않겠는가. 네네. 새로운 금융이 자유롭게 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경쟁을 촉발해서 금융시장이 변화돼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 저희의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아까 81만 명 일자리도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몇 가지 이렇게 지적되시는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숫자를 이렇게 적시를 많이 하세요. 나름대로 뭔가 그 기대하는 효과를 갖고 이렇게 숫자를 좀 제시하시는 건가요? 그 문재인 후보께서 굉장히 강력하게 정말 지킬 수 있는 공약을 내세웠으면 좋겠다. 그것을 명확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지금 공공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건 후보가 너무나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말이 되느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설득을
해 나가면서 이렇게 국민들과 함께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그런 숫자 공약을 네, 내놓고 네. 있습니다. 현재 우리 대기업들을 포함해서 상장 기업들의 어떤 주가가 나름 그 기초적인 그 실력에 비해서 좀 저평가돼 있다라는 지적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이렇게 횡보를 해오고 있거든요. 반면에 여전히 뭐 조금 우리 실력에 비해서는 좀 높이 평가되어 있다는 지적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코스피 지수는 아직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경제가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이제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되면 코스닥 시장이 큰 혜택을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중소벤처 네, 말씀하시나요? 중소벤처 쪽으로 아마 많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네. 그다음에 뭐 그쪽뿐만 아니라 이제 창업 기업들에게 네. 많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네, 네. 있습니다. 부동산 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집권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 부동산 시장과 가계 부채 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그 임무가 아니겠느냐. 지금 박근혜 정부처럼 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나 가계 부채 시장이 그냥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게 되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저희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네. 사실 그 부동산 원제는 참여정부 때 좀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때 금리도 그랬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2007년, 6년, 7년인가요? 가파르게 부동산이 올랐거든요. 네. 바로 그런 교훈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현재 하여튼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좀 거품이 있다. 많이 올랐다. 근데 이제 가계부채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겠다. 뭐 이런 정도의 의견이실까요? 그러면? 그 거품이 있다고 저희가 지금 판단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 시장에 대해서 저희는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계부채가 위험하기 때문에 네. 그 문제가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 정부는 창조, 그 전에는 IT. 우리 다음 정부는 어떤 걸 중소벤처의 하나의 모토로 삼아야 될까요? 이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ICT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공약이 다 발표된 게 아니고 네. 아직 준비하고 계신 게 많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더 좋은 공약 개발 그리고 내용 발표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각 진영에서 여러 가지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데 새삼 저희에게 필요한 공약은 뭔가 성장과 두루두루 분배가 이루어지면서 국민을 통합해내는 그런 공약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내용인지 유권자 여러분께서 곰곰이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서정의 경제 펀치 여기서 이만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